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전당대회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의 연대, 이른바 러닝메이트 경쟁이 당권 경쟁의 병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흥행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정치권 움직임 속의 숨은 배경은 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엔 대상포진이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고통으로 유명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생산업체 야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어요. 네, 화재 발생 사흘 만에 가까스로 전원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한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 또 성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이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경기도 화성시는 유족 대상으로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는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장례, 발인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 또 유족들이 희망하는 장례 형태를 취합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부상자가 8명인데 네. 이 중에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리셀 대표가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사죄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요. 네, 이 역시도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어제 오후에 이 대표가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는 유족들이 너무 분노해서 만남을 거부당했고 20여 분 정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는 게 좀 유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주차장에서 또 일부 유족들을 마주친 거죠. 그때 사과하란 요구가 쏟아졌고 그래서 그대로 같이 대기실로 들어가서 유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된 겁니다.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장례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족들은 박 대표의 뒤늦은 사과에 쓴소리를 쏟아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이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출구가 아닌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가 죽게 만들었느냐, 벌써 나흘째인 데면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과를 하느냐 등등 성토가 쏟아졌고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한 유족이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 몸이고 팔다리고 온전치 못한 시신을 우리 아이가 받고 앞으로 이 아이는 평생을 트라우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오열을 해서 네. 주의를 안타깝게 했고요. 유가족들은 정부에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의견 하나 없이 돈 얘기만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아리셀이 법률 대리인으로 최대 규모 로펌이죠. 김앤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로 회사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도 이 로펌 측 변호인들이 현장에 입회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만 빠져나가기 위해서만 골몰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아리셀 측은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 일차를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희생자 추모 분향소 관할 파출소장의 경솔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어요. 네, 그 분향소도 어제 꾸려졌어요. 경기도 안산시 화성이 아니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많았던 점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때 그 관할인 원곡파출소 소장이 현장을 찾아왔어요.
대책위에 질문을 합니다. 안산시가 이게 허가를 한 건지 여부를 물었고 대책위가 대답을 한 건 신고만 하고 허가는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거죠. 그러자 파출소장은 돌아가신 분 가운데 안산 지역민이 있으시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중국인들과 이 대책위에서는 막말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네. 대책위 측에서 추후에 입장을 밝힌 건 업무상 가능한 질문이라고 해도 슬픔에 빠진 동포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평소에 공직자가 갖고 있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아직까지 사과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럼 분향소도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현장에서 시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신고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에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단체 회원들과 유족에게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어요. 네. 저희도 며칠 내내 이 참사 이후부터 계속 짚어봤는데 네. 안전 규정을 준수를 한 건지 또 소방당국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는 사실도 봤고 이틀 전에도 불이 났었고 또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파견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추가로 이 아리셀이 지난 2020년에 설립한 뒤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수사본부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인력 파견 업체 대표의 자택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해서 분석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기 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요. 네, 정부는 이 업장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또 전기 안전 관리 업무가 혹시나 부실하게 이루어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기 안전 관리 업무 실태조사라는 걸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걸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되레 지난해 실태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행 첫 해였던 2021년에는 330여 곳이었고 그 이듬해인 2020년까지만 해도 2022년 때에만 해도 5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갑자기 1년 뒤인 지난해 2023년에 31곳으로 확 줄어듭니다. 500여 곳에서 31곳으로 줄어든 거죠. 그마저도 4곳 중에 3곳은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장에만 집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나머지 8군데는 대부분이 이제 민간으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산업부 측에서는 개선이 많이 됐고 또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태양광 위주로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취재 보도들에서 정작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 실태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네. 31곳만 조사했다고 하는 지난해 조사 때에도 31곳 중에 5곳이 미흡, 17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겁니다. 31곳 중에 그럼 22곳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또 태양광으로 쏠린 것도 그래요. 항상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 해에 중요한 사고나 이슈가 터져버리면 갑자기 그 분야에만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가 그럼 상대적으로 또 관심 못 받는 곳들은 확 줄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요.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김 전 의장은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그해 12월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그 참사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계속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을 본인은 우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전언을 했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대답을 하기로 그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이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강한 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깜짝 놀라서 그게 뭔지 되물었고 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건 억울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이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네. 내용이 내용인지라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미 그 수습을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요. 윤 대통령 향해서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더니 두 귀가 의심스럽다.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이냐라면서 설마라고 치부하기에는 전임 국회의장이 전한 말이니 이걸 안 믿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 주장에 빠져서 참사 일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던 것이냐 이렇게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관련 대화를 생생히 다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기록에 취소하고 사과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밀한 대화를 왜곡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고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런 행태를 보이니 개탄스럽다 주장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요. 네, 그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라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군기 훈련 시켰다가 한 명이 숨지게 된 그런 내용이죠. 이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고요. 12사단 소속 간부 2명입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 군기 훈련에 앞서서는 그 훈련병들 중에 보급품이 또 전부 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부중대장이 군장 빈 공간에 책으로 채워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완전 군장을 싸게 한 걸로 드러났고 이런 식으로 책으로 채워서 완전 군장 한 걸 메고 군기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경찰 조사 결과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 응급처치를 지체했고 훈련 규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이른바 얼차려라고 불리는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재발 방지 차원으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방부는 특히나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걷기 이런 식의 체력 단련 종목을 군기 훈련에서 제외하도록 했고요. 대신에 명상이나 군법 교육 이런 식으로 정신 수련으로 대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그 군기 훈련이 시행이 된다 하면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했고 네. 또 군기훈련 시행 과정에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그 무엇보다 이제 대상자 훈련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특히나 너무 덥거나 이제 극도의 기후를 보일 때 기상 변화 요소를 고려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규율 위반을 해서 그 훈련을 받는 대상자가 병사일 때는 뭐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담당을 하거나 간부라면 영관급 이상 뭐 이렇게 승인권자가 상부로 가도록 강화를 했고요. 신교대별로 교관을 2명씩 선정을 해서 다음 달 중에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근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직 해병대 대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오물풍선으로 시끄러울 때 자리를 비웠던 간부도 있었죠. 이번에는 그 최상병 특검으로 어수선한 해병대에서도 잡음이 나왔는데요. 현직 해병대 이사단 소속 A 대령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3시쯤에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에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은 A 대령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군의 기강회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나 봐요. 네, 빅5 중에 서울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무기한 휴진 결정을 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는데 이게 다만 좀 의사 재량이 들어가요. 개별적 휴진이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나 그 앞에도 정상 진료 중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쓰여 있었고요. 실제 내원한 환자 대부분이 예정대로 진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일부 과에서는 또 진료가 밀려가지고 환자들이 좀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우려하기도 했고 네. 비대위 측이 공식적으로 휴진율을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또 그 휴진 교수 비율도 과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고 그래서 일부 과에서는 교수 한 명당 환자 6, 7명이 막 몰리면서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 전체적인 평은 그렇게 큰 혼란은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꼭 항상 실제 환자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했고 또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이어졌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동생이 세브란스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인력이 없다면서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쪽에서도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어제 다시 또 세브란스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사직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전공의 1명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그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라는 정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그런 억지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몸이 묶여서 다른 병원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그럼 그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는 각 병원에서 이제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로 드는 재원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건보 재정 1,800여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복지부가 어제 건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2월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 1,890억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한 건데 이번이 5달째 연장입니다. 거의 2천억 원인데 이게 5달째니까 누적 1조 원을 의료 공백 해결에 건보 재정을 쓰게 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8월 10일까지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어요. 네, 어제가 법정 시한 만료일이었고 위원회가 모였지만 팽팽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영계하고 노동계가 7시간 넘게 논의를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맹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죠. 그래서 경영계는 이번에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한 곳으로 음식점,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여력이 없으니 좀 더 다르게 책정을 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런가 하면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돌봄 업종은 또 제외를 하고 제시를 네. 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법률상 명시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지불 능력 차이를 이유로 해서 차등 적용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봐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고 이건 결국에는 노동계 쪽에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면서 도로 교통량은 꾸준히 많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예보가 있지만 정체가 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예보가 있어서인지 도로 위로는 시설물 점검을 하고 또 보수 작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남세종 일대의 정체가 작업 여파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금산사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소래터널 일대로 하는 작업 때문에 계양부터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네 후보 모두 영남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네 후보 모두 전당대회 레이스가 출발하자마자 앞다퉈 보수 텃밭인 영남행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네 후보 모두 TK와 PK를 찾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대구, 원희룡 후보는 경남, 윤상현 후보는 경북, 한동훈 후보는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후보들이 일제히 영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경선 룰이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확정이 됐죠. 이 80%가 반영되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무려 40%가 영남에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당 안팎에선 영남 당심이 당대표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엔 영남권 출신 후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마다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당적으로 옮겼지만 이준석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했을 당시에 이 수도권 당원 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영남권 표심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 나경원 경쟁 구도로 펼쳐졌던 2021년 전당대회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 전당대회를 치를 때 책임 당원 수가 32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무려 84만 명이 돼서 2년 사이 당원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물론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 유입된 당원들이 많지만 당 안팎에선 이준석 대표 체제에 수도권 당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즉 이젠 영남 민심이 곧 국민의힘 민심이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조직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후보로만 영남 표심이 몰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동훈 후보가 대구 경북을 방문했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서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후에 한동훈 후보를 여러 차례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각을 세워왔죠. 역시나 대구를 방문하는 한 후보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네. 한 후보 측에 따르면 2차례 만남을 요청했는데 홍 시장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홍 시장은 그대
대신 원희룡 후보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 장관이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라면서 한 후보를 겨냥해 우리를 망가뜨린 애를 들여와 이제 당대표까지 시켜주려 하느냐라면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이른바 윤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윤심의 한 후보 견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도저히 한 후보를 만난 시간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며 거부를 했는데 이후 한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찬성을 두고 민주당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네. 갑자기 외부 사람이 왜 당을 이끌려고 하느냐라고도 얘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일정 때문에 한 후보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는 곧장 만남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영남권 표심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워낙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이 영남권에 있는 주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요. 네.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여기에 뒤에는 친윤, 윤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한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남 표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여러모로 고민이 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 이른바 어대안,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흐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던데요. 실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리면서 1강 체제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경쟁 주자들은 여론조사 같은 인기 투표 말고 실제 당심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즉 어대한이 크게 깨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역시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후보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꼽히는 건데요. 여전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사이에선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을 흔들 수 있고 또 보수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한 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들은 한 후보가 야당에 휘둘러서 이 특검법을 찬성했다거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거나 또 측근들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당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엄청난 메시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상현 후보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후보의 특검법 주장은 의도적인 대통령과의 각세우기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정말 대통령과 신뢰가 있었으면 이런 주장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내부 교란 행위다라고도 비판을 했고요. 이런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른바 친윤, 반윤, 한 후보를 반윤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야당이 주도하는 법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제출한 것과는 이 특검 추천 방식과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은 야당, 즉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 한 명을 추천하고요. 네. 또 한 명은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비교섭 단체는 조국 혁신당을 의미합니다. 이 두 후보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서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둘 중에 연장자가 임명된다 이런 조항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즉 야당이 특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게 어딨냐. 제3자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친 이재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동의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의미가 크고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상호 전 의원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특검법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재표결 정국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 이런 주장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친명 의원들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이어서 협상 가능성 희박합니다.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야당이 동의한 원안 법안에 찬성하는 게 맞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연대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나경원 후보는 일단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요. 이 연대론이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선 과정에선 당장 연대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파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좀 다르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일정 부분 지금 표를 분산해서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빠르게 단일화해서 한 후보와 1대1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특정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당규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의 연대, 이른바 이 러닝메이트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는 이제 러닝메이트로 활발히 꾸리고 있고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게 나쁜 모습이다라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네. 당 선관위는 이게 서로 도우면서 선거운동하는 건 문제없다라고 용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 러닝메이트 만들기에 열심인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 모를 축출 사태를 막기 위함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 편 최고위원들을 확실히 만들어서 같이 지도부에 입성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요. 네. 개파 정치란 비판도 있지만 당원들로 하여금 이제 지도부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 러닝메이트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대표 후보가 단수일 때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규정을 확정 지었는데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왔는데 브리핑은 1시 반으로 예정돼 있어서요. 결론은 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으로는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규정이 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단수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빠르게 방식을 확정 지으려는 것인데요. 크게 추대를 할 것이냐 찬반 투표에 붙일 것이냐 중에 고르는 것인데 추대는 여러 절차를 생략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울 수 있어서 당내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고요. 네. 따라서 최소한 찬반 투표로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는커녕 흥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만 보이는 전당대회다라는 평가가 많죠. 연임에 나서면서 다른 당대표 주자들이 쏙 들어간 상태이고요. 속속 출마 선언을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조차 이재명 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외치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흥행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요. 아예 지역을 두면서 하나씩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기존 말고 한 번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축소할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당대회 같은 큰 이벤트 전후에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기미도 없어서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멜로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런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홍수가 걱정된다? 홍수 대응 국민안전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 하나, 홍수 알림이 앱을 켜고 전국 홍수 상황과 실시간 하천 수위를 확인하세요. 스위치 둘,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알림이 뜨면 주의 운전해주세요. 스위치 셋,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켜고 강우 상황 및 침수 우려 지역 등 홍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특히 하천 주변에서는 댐 방류 재난 안전 문자를 꼭 확인하고 경보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켜는 순간 국민 모두의 홍수 대응 안전 스위치 온!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그는 외골수이다에서 두 번째 음절 그 밑에 리을 받침을 쓸까요? 아니면 리을 시옷 받침을 쓸까요? 이 경우에는 리을 받침을 쓰는 외골수가 맞습니다. 외골수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외와 한자어인 골수가 합해진 것으로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문제. 창문을 열어 젖히다와 창문을 열어 제치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열어 젖히다가 맞습니다. 열어 젖히다는 문이나 창문 따위를 갑자기 벌컥 열다를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창문을 여는 행동을 막힌 데 없이 해치운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끝으로 옷을 두둑이 입다와 옷을 두둑히 입다 중에서 맞는 것은 옷을 두둑이 입다입니다. 두둑이의 경우처럼 마지막 음절에 이와 히 중에 어느 것을 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촉촉이입니다.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는 촉촉히가 아니고요. 촉촉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볕도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경기도 남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31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3에서 크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다만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토요일에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출연진이 송 대표의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경비원 약 100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법인세 감소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까지 세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정부가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살펴보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30년 뒤면 청년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청년이었는데 2020년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까지 내려갔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11%까지 떨어져 10명 중 1명 수준까지 미끄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청년 세대 혼인율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020년 기준 약 80%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30세에서 34세 구간 미혼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20년 전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아졌는데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일을 하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풀어보면 팍팍한 하루살이에 내 한 몸 챙기기 빠듯하고 결혼은 마치 남의 이야기가 된 듯한 모습인데요. 1인 가구 또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더운 날씨만큼이나 무기력해진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네. 요즘은 이런 청년 세대를 3포도, 5포도 아닌 M포 세대라고까지 부르죠. 돈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던 3포는 뒤안길이고 포기할 게 이보다 더 많다는 건데 하루하루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이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요. 네,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면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후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방송인 박수홍 씨도 그렇고 최근 한국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도 이 조항 때문에 울음을 삼켰죠. 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친형을 비롯해 가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친족 상도례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걸 안 박 씨의 아버지 자금 관리는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기도 했죠. 이렇게 사실상 가족 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전에 박수홍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들것에 실려 나오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제가 다 억울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가족 간의 골물대로 골마버린 갈등이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요즘은 택배를 주문하면 손쉽게 바로 집 문 앞까지 배송돼서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 산간 지역 등 일부 지방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요. 네, 택배 기사님만큼 반가운 손님이 또 없잖아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 문 앞까지 배송이 오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택배가 오는 날이면 물건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춘천 외곽의 산골 마을에는요, 농협 앞 천막 아래 택배가 가득 쌓여 있는데요.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배송하지 않고 이곳에 두고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택배를 찾으러 온 주민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택배에 집 문 앞에 놔달라는 주문자의 배송 요청사항이 적혀 있어도 있으나마나 멀게는 10km 밖에서도 택배를 찾으러 온다고 합니다. 네. 근처 마을 5곳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신선식품 주문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한 마을 주민은 간장게장을 주문했는데 다 녹아가지고 냄새가 나서 반송하기도 했고 주문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특히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택배 회사 측은 가뜩이나 외딴 동네라 사정상 집 앞 배송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5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불편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불편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인구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택배비 보조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 거리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저녁만 되면 왜 인도와 차도에 야외 테이블을 펼치고 영업을 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로구가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놨는데 상인들 사이에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낮에는 덥고 저녁엔 선선한 날씨에 요즘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맞는 곳들이 참 많죠. 이른바 야장의 계절이 왔는데 도로 위 술판에 안전이 휘청거린다는 비판이 나오곤 합니다. 이를 고려해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 1일부터 포장마차 문화로 유명해진 종로 3가역 일대 도로에서 상생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상인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 차로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차 없는 도로로 조성해 인도에 있던 포장마차를 도로 위로 내리고 1층 식당들이 설치하는 야장 테이블은 한 줄씩만 허용해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야장 테이블로 통행로가 막혀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종로구가 직접 나선 건데 네. 실제로 관련 민원도 올해 1월에서 3월 22건, 4월엔 75건, 5월에서 6월엔 60건이 접수될 정도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 거리 일대 상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15년째 낙원동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병선 씨는 가게가 지하에 있어 포장마차가 입구와 간판을 가리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가게 입구와 포장마차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요. 또 일부 상인들은 지금의 정책은 불법 테이블 확장을 허용하고 건물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종로구는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인분들의 생계가 걸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신중한 정책 구상이 필요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이혜인 선수가 이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어요.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건데요. 피해 선수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도 입을 열었는데요. 어젯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남짓 교제한 후 헤어졌다가 올해 국가대표 전지훈련이 시작된 직후 다시 만났다면서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인 선수의 전지훈련 중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당황하고 놀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연인 사이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다는 이혜인 선수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지훈련에서 귀국한 이후 이혜인 선수의 제안으로 비밀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전지훈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그 이유가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급 선수인 이혜인 씨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2년 뒤 열리는 밀라노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이혜인 선수는 해당 선수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때문에 연맹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고요. 징계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런데도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 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석의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라고 제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임산부 카드를 소지하는 승객이 자리에 앉는 게 확인되면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을 내보내고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이 너무 많았다.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부산이랑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선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나게 되면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부담인데 네. 설치비만 46억 원, 유지보수비로 매년 2억 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3년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민원이 보이시는 것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000건을 넘겼고요.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벌써 2,500건에 육박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자라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새 생명에 또 아이를 품은 엄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날씨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주말부터 이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데요. 저희가 있는 여의도 일대는 아침부터 기온이 23도로 웃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린 비는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내일 밤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흘 늦었고요. 다만 비의 양이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상돼 태풍급 비바람이 우려됩니다. 네. 주말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본격적인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침수 피해 대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요. 여의도에서 빗물바지 청소가 한창이더라고요. 여전히 대비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2년 전이었죠.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다시 찾아보면요. 흘러드는 물을 막아줄 물막이판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도림천 일대 등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이렇게 물막이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죠. 지대가 낮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은 현재 삽질도 시작을 못한 상태고요. 공사비 때문에 2년을 허비하고 올해 비용을 올린 뒤에야 시공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8년에야 완공된다고 하는데 네. 급한 대로 서울 주요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도심은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건물 옥상에 일부 물을 가둬놓는 배수홈통을 설치하는 게 나왔는데 그마저도 건물주들이 꺼려해 설치된 건물은 한 곳뿐입니다.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조금 더 촘촘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대상포진을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그러게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전 세계 인구의 한 20%에서 30%가 평생에 한 번 정도 겪는 병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만 명 정도가 대상포진을 앓고 있어요. 이 날이 더워지면 대상포진이 왜 늘어나느냐? 네. 참 묘한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걸 보면 일일 평균 온도 1도가 올라가면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포진 발생이 23.1%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네. 무더위로 체력이 저하되잖아요. 더우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또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저는 대상포진이 한 5, 60대 그 이상에서만 많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 주변에 40대들도 과로하면 대상포진으로 고생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은 아니라면서요.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이미 그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 수두를 한번 앓은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서 다 그 안에 숨어서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내 몸에 그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거니까 내 몸이 숙주예요, 숙주. 네. 근데 이 숙주가 힘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혹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나이, 제 나이가 이제 지금 뭐 60이 넘었잖아요. 이런 나이 분들은 대상포진을 앓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백신도 없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리를 하면 대상포진이 반드시 생긴다.
수두를 다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리만 했다 하면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막 잠을 며칠 못 잤다 이러면 반드시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이유로는 과로 아주 크죠. 네. 그다음에 크게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디 부딪혔다든지 나무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다. 또 큰 수술을 받은 사람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 이렇게 몸에다가 스트레스를 막 주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면 네. 어린 시절에 수두 예방 접종 받았다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대개 안 걸리죠. 네. 그런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접종을 하는데 그게 수두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살짝 집어넣는 거라서 네. 걔들 때문에도 수두가 걸릴 수도 있고 걔들 때문에도 대상포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예방접종이니까 내 몸에 이익이 훨씬 크죠. 뭐 90% 이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아주 정말 희귀한 예로는 접종하고 나서도 수두가 걸릴 수 있고 접종하고 나서도 대상포진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약하게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상포진은 이 수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고 예방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20-30%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했다고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몸살이나 뭐 냉방병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근데요, 사실 대상포진은 아파요.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네.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어느 한쪽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신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애매모호하게 아픕니다. 근데 그 애매모호하게 아프니까 사람들은 난 몸살이야.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어디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통증 부위가 좁혀지고 일정 부위에만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수포가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대상포진이 걸렸다라고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점쟁이도 아니고 선생님 힘이 없어요. 뭐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 없죠. 그러다가 수포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신경을 따라서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줄을 따라서 아파집니다. 아픈 부위가 신경이 분포한 부위대로 아파요. 네. 그래서 등에서부터 이 갈비뼈 쪽으로 아프면 갈비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원형을 그리고 있잖아요. 등에서부터 네.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길 따라서 그대로 신경 따라서 수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욱신거린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 통증이 나타나는 정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하니까 그냥 대충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아픈 후에 짧으면 2-3일, 길면 10일 정도의 수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되고 이 수포에 농이 찼다가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런 이후에도 평생토록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미칠 때까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통증 강도 뭐 이런 거 봤을 때 출산의 고통보다 네네. 더 아프다 뭐 이런 글을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통증의 강도가 그렇게 심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아프냐고 표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픈 걸 겪어본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 본 사람이면
떨어졌을 때 그 통증하고 같다고 그러고 망치로 한번 못 박다가 손가락을 탁 때려본 사람이면 그 손가락을 망치로 맞았을 때 같이 그렇게 계속 아프다. 그 통증이 망치로 맞았을 때는 한 번인데 이건 계속 아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산모의 산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얼굴에 생기는 통증은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가슴 쪽에 생긴 거는 흉통, 등 쪽에 생기면 막 등뼈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시는 수가 있어요. 또 눈에 생겼을 경우에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시력을 잃을 수가 있어서 치료를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네. 왜 자기 체내에 네. 잠복되던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염도 네. 될 수 있어요. 자, 수두 바이러스는 네. 원래 수두라는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근데 수두가 생기면 몸에 막 발진이 생겼다가 이렇게 딱지가 지잖아요. 네. 그 딱지를 통해서도 또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호흡기로도 전염이 되고 이런 진물로 통해서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도 역시 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물 나와 있는 수포 안에는 수두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물을 아주 어린 아이, 아직 예방접종 안 한 아이가 만졌다거나 네. 피부에 닿았다거나 하면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포를 건드리거나 수포를 문지르거나 그걸 다른 사람 피부에 대거나 이러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잘 받으셔야 돼요. 전염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무조건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하시면 뭐 거의 90% 이상 예방이 가능해요. 네. 얼마 전까지는 생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백신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 조합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2개월 간격으로 2번 맞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걸 맞으면 죽을 때까지 예방이 가능하고요. 네.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고 아프고 2번이나 맞아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이걸 맞으시면 거의 100%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이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진 예방접종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맞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도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요. 네. 예방접종을 알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비용이 싸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비쌉니다. 네, 맞아요. 비싸지만 평생 가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60대 미만 네. 젊은 층도 맞아야 할까요? 아니 젊은 층한테는 권장되지는 않아요. 네. 권장되지는 않는데 젊은 층 중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대상포진 재발률은 얼마나 돼요? 높지는 않아요. 근데 재발해서 걸리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보통 재발률이 5% 이하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저희 집에도 2번 걸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안 걸려보신 분들은 그 통증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한 번 걸리신 분들은 다시 재발을 했을 때 이거 그거야.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데 이거 그거 같아 이렇게 네. 의사한테도 막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니까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법 있을까요? 뭐 예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거죠.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하셔야 되고 네. 균형 잡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늘 드시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혔다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채소도 좋고 과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식사, 그다음에 수면을 참 잘하셔야 돼요. 이 수면과 면역력이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을 잘하시려면 외부에 나가서
햇볕을 쏘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이 뇌에서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세에 드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도 좋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력 운동, 즉 유산소 운동 말고 뭐 걷거나 뭐 조깅하거나 이거보다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뭐 지병,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포진에도 더 잘 걸릴까요? 그럼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런 분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보통 대상포진이 생길 확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연령에 나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 생기면 이 고혈압, 당뇨병이 있던 분들은 훨씬 더 높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네. 심근경색 같은 이런 이 신경계가 아니라 혈관계 이런 질환의 합병증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걸리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 걸리고 나서도 치료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비용을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안 되죠.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비용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걸린다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카디건스의 러브풀.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00님, 대상포진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예후가 다를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뭐 예후라는 거는 빨리 낫느냐 안 낫느냐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더더욱이 그 사람의 이 면역성에 따라서 이 예후 또는 치료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좋은 분은 빨리 좋아지고 네.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수포도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 쪽으로 오면 또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당연하죠. 얼굴 신경이 주로 굉장히 위험한 신경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혀 신경을 만약에 해서 혀 안쪽으로 막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눈으로 오면 눈 신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귀 신경, 청각, 청신경을 따라가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얼굴 쪽에 생기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7909님, 대상포진에 이미 걸렸다면 더 이상 예방주사는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것도 괴로운데 안 맞으면 그래도 그걸로 그냥 예방주사값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예방 효과가 생기죠. 근데 그 효과가 평생 지속이 되지 않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 걸렸으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예방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콩으로 이용래님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면 이 단순포진, 헤르페스도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하셨어요. 그래 한번 맞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능하고 어떤 분은 또 안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예방접종 대상포진 맞았으니까 단순포진도 안 생길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막 무리를 하면 입술에 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8075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번 맞으라고 해서 1번 맞았는데요. 너무 팔이 아파서 2번째 주사 맞으러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텀을 많이 두고 맞아도 괜찮은가요? 하셨어요. 네, 괜찮기는 해요. 근데 빨리 맞을수록 좋고요. 네. 2번째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맞기 전에 이미 약을 먹어요. 먹는 분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약을 미리 줍니다. 자, 이걸 드시고 맞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드시고 그래서 이틀 정도는 이 통증약을 좀 드시게 해열 통증약을 드시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미리 좀 그 약을 드시고 가서 맞으시면 이 아픈 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으셔야 돼요. 빨리 맞으세요. 이게 대상포진도 예방접종도 아프군요.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8288님은요. 63세 남성인데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수포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았는데요. 참고로 제가 20년 동안 매주 목요일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등산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이 전혀 안 아팠다 그러면
대상 포진이 아니라 단순 포진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단순 포진도 엉덩이나 허벅지에 주로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생식기 쪽에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입술 주변에 많이 생기죠. 대부분은 입술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또 과로했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가 알아채잖아요. 그런데 엉덩이 쪽에도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 거기가 물집이 생기니까 이게 쓰라리고 아파지거든요.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는. 네. 그래서 좀 괴로워지기는 하는데 대상 포진같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다면 단순 포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이 사실 네. 저희 김윤아의 멜로우팝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아니요, 물론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코너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네. 이 멜로우팝이라는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껴왔던 저만의 멜로우팝 보석함을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셔가지고 놀란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놀라셨으려나? 주부터는 어쨌든 네. 새로운 코너로 맞아요. 계속해서 김윤아 평론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시간 김윤아 평론가가 아껴둔 보석함에서 어떤 노래들 나왔을지 함께 즐겨보시죠. 네. 첫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을 한 곡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노의 넌 언제나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이 곡도 멜로우팝에서 소개하는 곡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노래였지 하다가도 네. 노래를 들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라고 자신합니다. 최근에 이제 8, 90년대 가요들 가운데 멜로우팝으로 다시 21세기에 사랑받는 곡들이 많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예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당시로서는 조금 낯선 이제 일렉트로팝, 센스팝을 메인 장르로 가지고 가는 3인조 밴드였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남이었던 보컬 김보희 씨, 그리고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박정원, 그리고 키보디스트 이용래 씨. 그 무대를 보면 예전 그 90년대 느낌이 나는 왜 매는 키보드 아세요? 이 끝에 약간 기타 넥처럼 달려있는 네. 그런 키보드를 메고 무대에 섰던 멤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좀 세련됐죠? 네, 90년대 초에 아주 세련된 음악을 했던 3인조 그룹이 바로 모노였습니다. 네. 뭐 당시에 꽃미남 밴드로도 유명했었죠. 우선 김보희 씨가 너무 미남이라 저도 처음에 TV에서 보고 이제 워낙에 목소리가 미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목소리와 외모의 갭으로 좀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저희 예전에 그 오석준 씨 얘기할 때도 아기 코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정말 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는 그 90년대 초에 김형중 씨가 보컬로 있던 EOS라는 팀이 또 있었어요. 이 두 팀이 센스팝을 기반으로 한 좀 젊고 신선한 음악을 들려주는 보컬들이 매력 있는 뭐 이런 그룹으로 기억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넌 언제나는 지금 들어보시면 뭐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상큼한 센스팝이라는 걸 바로 느껴 보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음악은 이렇게 산뜻하지만 프로듀서인 박정원 씨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최근에 뭐 그 이제 예전 음악가들을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잖아요.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방송 나와서 많이 언급하는데 네. 특히 김보희 씨가 그때 너무 어린 이제 막 20살이 넘어선 보컬이었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박정원 씨가 너무 무섭고 1집을 만들 때 한 2년여 동안 뭐 스파르타식으로 녹음을 하고 음악을 배워서 거의 스튜디오 들어갈 때마다 군대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는 언급을 해서 또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김보희 씨에게는 좀
아픈 시절이었을 수 있지만 그 시절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박제된 곡으로 오늘 모노의 넌 언제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김우현 님이 93년도 저 대학 1학년 때 노래네요 하셨고요. 잊을 수가 없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3253님은요. 기다리다가 듣는 코너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추억 음악 들으면서 6월과 올해의 절반과 안녕해야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고, 제가 벌써 절반이 갔어요. 제가 잘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좋은 음악 띄워드려야죠. 네,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아티스트의 곡일까요? 네, 저희 이 멜로우팝 시간에도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멜로우팝 선두주자 국내 이제 타자를 이야기하자면 빛과 소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김현철 씨와 거의 제 안에선 쌍두마차 같은 이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업에 아침이라는 팀도 꼭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의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팀도 90년대 초반이에요. 91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2인조 그룹이고 프로듀서인 유정현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영경 이렇게 2인조로 결성이 되었어요. 구성이 좀 독특하죠. 뭔가 이미 구성에서부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들이 그룹을 결성한 91년 정도만 해도 국내에서 그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에는 꽤 그 차이가 있는 편이었어요. 네. 실용음악가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클래식 공부하다가 대중음악 한다고 하면 좀 뭐 타락했다? 조금 이제 다른 뭐 물로 갔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여서 이 두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클래식 음악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들이거든요. 선화예중, 선화예고, 서울대 음대 기악과. 네. 이거는 그냥 바로 어디 교향악단 들어가는 코스인데 이 두 사람이 2년 터울의 선후배 사이로 이제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가 유정현 씨는 자기 안에 팝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영경 씨는 자신 안에 재즈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클래식과 조금 멀어진 대중음악의 길로 함께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두 아티스트가 좋아했던 해외 음악가들이 뭐 데이비 포스터, 또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샤카타 같은 좀 퓨전 재즈 계열이자 또 파워팝을 잘 만드는 고급스러운 팝 가요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팀이었고요. 네. 그 영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또 멋진 그 시절 가요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전 잘 몰랐는데요. 네. 음악을 좀 즐긴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아침에 1집 앨범이 명반으로 꼽힌다면서요. 그럼요.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기도 했고요. 네. 아침이 또 2집까지 좀 굉장히 그 발매 기간이 길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음반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백도 길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1집 랜드 오브 모닝캄이 거의 좀 전설처럼 남아있는 앨범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수록곡 가운데에서는 라디오 중심으로 이제 사랑했던 기억으로 뭐 오 멜로디카, 그대 숨쉬는 순간까지, 소중한 사람아 이런 곡들이 쫙 인기를 얻었고 네.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숙녀 예찬이 사실 제일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처음에 라디오에서 듣고 어떻게 이런 상큼한 음악이 이렇게 매일 아침 눈 뜰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음악이 있을까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음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생각하면 90년대 초반 나왔을 때 놀란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션들도 정말 쟁쟁합니다. 뭐 기타 함춘호, 키보드 작곡가로도 유명한 김영석, 그리고 기타의 손무현, 손진태, 그리고 장기호 씨, 빛과 소금의 장기호 씨가 베이스 담당하고 뭐 드럼도 배수연 씨, 90년대 가요 앨범 크레딧 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이름인데 아주 이런 든든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고급스러운 가요 사운드 함께 해보시죠. 네, 그럼 여기서 아침에 숙녀 예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아침에 숙녀 예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윤아 음악평론가의 보석함에 담긴 곡들 정말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어요. 네, 이번 방송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담아둔 곡들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그쵸? 네. 지금 협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많죠. 네. 어떤 곡들 있어요? 이제 너무 많은데 사실 제가 곡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책 홍보는 아닌데 저희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네. 멜로시티 멜로팝이라는 책을 제가 공저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책에 또 기가 막힌 곡들이 들어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오. 같고 오늘은 저의 보석함에 라스트 원을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 놔보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곡 어떤 곡일지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네, 이 곡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는 곡이고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은의 5번째 앨범 이상은 수록곡 벽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죠? 이 앨범이 특히 그 이상은 씨의 디스코그래피 앨범 라인업 안에서는 제일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타이틀곡이 언젠가는인데요. 네. 언젠가는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 좀 어쿠스틱 감성의 편안한 뭐 포크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은 씨가 데뷔 초의 1, 2집은 완전히 그 시절 아이돌 같은 앨범이었고 네. 그 뒤에 3, 4집은 이제 그 활동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좀 어둡고 딥한 앨범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훌쩍 미국으로 유학 떠났던 기억들 다들 가지고 네, 계실 텐데 맞아요. 그 유학을 이제 잠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아픔들에서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 약간 내려놓은 모습으로 정말 득도한 듯한 느낌으로 발표했던 앨범이 바로 이 5집이었어요. 또 이후에 이상은 씨의 행보가 상당히 좀 깊은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뭐 공무도화가 다들 기억하실 네. 거고 외롭고 웃긴 가게 같은 대한민국 뭐 100대 명반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한 음악성이 좋은 음반들로 또 활동하다 보니까 이상은 씨의 팝적 센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에 나왔던 앨범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은의 벽. 이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코너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김선호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목소리 못 듣는 줄 알고 김이나 음악평론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김이나 음악평론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은의 벽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